개인적으로는 1분기는 올해 연중 저점이 될 거다. 저는 사실 2분기 되면서부터 서서히 좀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 어느 정도 규모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면 뭐 너무 성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다 물려 계신다 그러면 갖고 견디셔라. 바이오 오리는 2차 전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2차 전지 매출이 있고 성장성 있는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 성장성을 의심은 안 해요. 그런데 바이오는 매출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올인하시는 거는 도박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94년부터 증권회사에 있었고요. 뭐 IMF 또 뭐 금융위기 또 그 뒤에 있었던 뭐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코로나 팬데믹까지 전부 현장에서 두들겨 맞아봤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주식을 좀 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한테 들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공부해가지고 좀 가치가 있는 주식 위주로 가자 이런 주의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맞춰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작년 연말에 주가 상승하는 게 좀 불편했어요.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5%대 넘어섰다가 이게 다시 3.7대까지 떨어지면서 급락을 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가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연준에서 금리 인하는 아직은 좀 먼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됐고 할 거잖아 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 밀어붙여 버리면 이게 사실 이제 한쪽에 쏠리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그 리스크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된대잖아 하면서 그냥 뛰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초 1분기에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금리에 대한 그 이슈가 계속해가지고 3월부터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다시 또 3월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때문에 있기는 한데 조금 그건 아니잖아 쪽으로 톤이 좀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은 얻어 터졌다가 그래도 올라왔는데 우리는 계속 얻어맞고 있잖아요. 또 이거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이 1330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약간 한반도의 어떤 기본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뭐 아침부터 김정은 씨가 또 뭐라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겠다고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저 중국의 양안 관계까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좀 불안하니까 환율을 좀 더 띄우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탁금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크게 늘질 않아요.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달러가 이제 금리 피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달러가 기본적으로 강세 현상에서 좀 약세로 전환이 될 거니까 한국 같은 이제 이머징 마켓 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증시가 좀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환율이 저래버리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사실 금리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또는 6월이 첫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3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시간을 두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최근에 영래포의 자금들이 한 2조 2천억에서 지금 한 6천억까지 달러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국채 찍어내고 있는데 단기물에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장기물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이 단기물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담보 요건이 돼서 그걸 갖다가 맡기면 대출을 거의 다 받는데 이게 장기물이 되면은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받는 비중도 뭐 70%, 60%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이 좀 덜 돌게 되죠. 신용 창조가 덜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QT. 연준이 갖고 있던 채권을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매월 950억 달러를 팔고 있고 그 중에 600억 달러가 국채를 팔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 연준에서는 계속 국채를 팔아나가고 있고 또 미국 재무부 지금 연간 재정 적자가 2조 달러라니까 계속 찍어내야 되잖아요. 돈 또 찍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들이 이제 자꾸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은 뭐냐면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로리 로건 달레스인가 거기 연은 총재가 이제 QT를 좀 감축하는 거 또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중단 얘기도 좀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요인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1분기는 올해 연중 저점이 될 거다. 여전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은 사실 뭐 언제부터 돌아설 거냐라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2분기 되면서부터 서서히 좀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1분기 동안에는 조금 작년 연말에 주가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좀 하셨다면 또는 손실을 많이 갖고 있었던 포지션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줄이신 게 있다 그러면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면서 1분기는 좀 지켜보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보다는 일단 늘어난 것도 주식을 사겠다고 들어온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IPO 하면서 이제 청약자금 들어오는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또 바로 주식을 사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뒀다가 또 마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 한국 증시가 작년 말에 올라갈 때도 안 편했어요, 사실은. 왜 안 편했냐면 장은 좋은데 실제로 안을 열어보면은 반은 오르고 반은 빠지고 이런 식이었었어요. 작년 12월도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쪽 동네 올라가면은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고 삼성전자 주춤하면 나머지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뭐 뜨겁지는 않았어요. 지수에 올라간 거에 비해서. 그랬기 때문에 다들 지금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겠다,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SEC의 캔슬러 위원장이 이제 인터뷰할 때 그 속내를 얘기했던 거는 나는 해주고 싶지 않았다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 법원에서 자꾸 질질 끄니까 근거가 있고 요구하는 걸 조건을 맞춰줬었으면 너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해서 해준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이제 현물 ETF는 노했죠. 아마 정부에서 안 해주는 걸로. 네, 일단은 예, 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전히 좀 불안정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EC 시각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번에 그게 블랙록에서 아마 추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상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일정 부분은 나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시장을 완전히 빨아버릴 정도로 지금 가격선에서 메리트가 있느냐. 물론 더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딜레마는 이게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비트코인 움직이는 것처럼 좀 미친 듯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죠. 막 급등급락하는 이런 패턴이 생각보다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많이 완충될 가능성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서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이나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급등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열어줬으니까 우리도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조금 더 핫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증시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줄 거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당장에는 크게 그게 막 시장을 뒤집을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5% 내외 전체 자산에 그 정도는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네, 뭐 시장을 뒤집을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자산으로 정의를 하느냐, 진짜 돈으로 이제 정의를 하느냐. 근데 돈보다는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일정 부분 투자 포지션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코인 전반적으로 그게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줘가면서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네. 일단 이 QT 중단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 12월 달 FOMC 의사록에 나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가 이제 QT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이제 QT 감속, 그러니까 이제 규모 자체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특히 단기물 시장 쪽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작년 12월부터 약간의 노이즈는 있어요. 지금 스파크가 좀 튀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한번 일정 기간 지나면은 일정 기간이라고 해서 긴 기간이 아니고요. 몇 달 내에 한 번 또 단기 자금 시장에 경색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1월 FOMC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가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과거에
그 2018년인가 연준에서 한번 그 좀 지연시키고 질질거리다가 한번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연준 쪽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BTFP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했을 때 그 은행들에게 이제 차익 그 대출을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구를 한시적으로 세운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조달 은행에서 이제 빌려갈 때 한 4.84% 내외로 빌려갔었대요. 근데 그걸 빌려가 가지고 뭔 짓을 했냐면은 전부 그 시중에 가가지고 5.4%짜리 이제 그 돈 따먹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은행들이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눈먼동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게 3월절 정도 되면은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종료가 된다는 게 일시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빌려주면 만기가 있잖아요. 그 이제 만기 되면은 이제 상환하고 끝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밖에 나가 있던 돈을 갖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역시 또 줄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QT 감속 내지는 뭐 중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감속을 해 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이나 6월로 봤는데 이게 3월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말에 급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꺼지게 되면서 이제 그 기대감,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제부터 돈 풀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이제 먼저 덤볐던 사람들 이런 것들이 실망 매물 나오면서 좀 꺼진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작년 연말에 예상했었던 게 24년도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 순이익이 256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3년 추정치가 168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서프라이즈보단 지금 쇼크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 168조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뒤집어 놓고 얘기해가지고 그 약한 그렇게 따지면 얼마 되나요? 한 90조 내외? 예, 90조 내외의 순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그 기대감 때문에 막 올랐었던 거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도 빅사이클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건 한 40조, 많이 보는 데는 45조, 적게 보는 데도 한 38조 뭐 이렇게 보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좀 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꺼지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3월에 하든 5월에 하든 6월에 하든 금리 인하는 예고가 돼 있는 상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QT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감속을 하든 중단을 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 가까워졌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연준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유동성 공급과 관련돼 있는 시그널이 시장에 계속 노출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은 당장에 미국의 그 금리를 갖다가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달러의 강세 현상 작년까지 나타났었던 오늘도 물론 강세였지만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미국으로 쏠렸던 자본들이 좀 여러 국가로 좀 분산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상반기 한 개 분기 정도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리저너블한 조정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금융 완화책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좀 변화된 바뀐 어떤 실적 가이던스를 근거로 해서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성장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섹터라든지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상승을 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2,40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2,300에서부터 시작해서 2,680 정도 그러니까 얼추 봤을 때 한 380 그 정도 올랐다고 보면요. 맥시멈 빠진다고 해도 글쎄요. 2,400대 초반 맥시멈 빠지면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시장이 꼭 완전히 부러지지 않고 그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2,400대 중반 밑으로 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국지전이 발생이 된다든지 요즘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시비를 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돌발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도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안 팔았다고 한다면은 물론 근데 저는 항상 이제 현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금이 저는 없다. 그러면 제일 바보 같은 주식을 좀 두실 필요는 있고요. 현금이 있으시다. 그러고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 싶은 주식은 지금 많아요. 그 뭐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뭐 섹터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1분기에 연초에 지금 바이오가 되게 핫했는데 바이오가 좀 빠지면 바이오 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린 에너지 쪽에서도 뭐 풍력 같은 거 좀 빠지면은 사놔도 괜찮을 것 같고 다 사고 싶은데요. 저는 방산도 괜찮을 것 같고 우주항공 쪽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서 종목이겠죠. 근데 이제 종목을 특정하기는 좀 그렇고.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은 좀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부터 처음 여기 출연했을 때부터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컨퍼런스 콜을 좀 유심히 보시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3분기 컨퍼런스 콜 그 자동차 업체라든지 셀 업체, 양극재 업체들 공이 얘기했던 게 4분기하고 올 1분기 안 좋다. 어저께 어닝 쇼크 났잖아요, LNF. 그거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안 좋다라는 안 좋은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놓고 보면은 섣불리 막 덤비시는 것보다는 이 조정 기간에 좀 쌀 때 사시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맨날 사라고 그래. 그 댓글 보니까 그런 것들 많던데 저는 맨날 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 7월 27일인가 그 쇼스퀴즈 나오면서 고점 나왔을 때 매체들 그 경제 TV라든지 제가 그 당시 출연하던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올해 연중 고점 나왔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사도 조금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했었던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때 사셨으면 한 10%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올인 전략 아니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을 볼 때 맨날 이제 물론 매크로 안 봐도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사놓고 그냥 견디면 된다. 근데 저는 이제 매크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안배를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다 성장 섹터들이잖아요.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1분기 중에 좀 빠질 때마다 분할해서 좀 사모으는 거. 근데 물론 이게 보면 근데 사람들이 빠질 땐 못 사요. 더 빠질 것 같거든. 근데 또 오를 때 보면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꼭 이제 쌀 때 사라고 그러면은 또 올라갈 때 산다고요, 다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조심하시면서 이게 사실 지금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쳐다보고 있으면 사야지 했다가 아니야 참아야지 이러고 또 마음 붙였다가 갑자기 막 흥분해서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막 쫓아갈 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요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제 이 국제 정세 불안에서 국지전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한반도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쳐다보겠죠. 근데 전쟁 났을 때 쳐다봐가지고 주문 넣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탱크 갖다 주고 비행기 갖다 줄 수 없잖아요.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폴란드가 놀랬었던 게 우리가 이제 대규모 계약을 하고 나서 1년 내에 엄청난 양을 갖다 보내줘 버린 거잖아요. 그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은 5년 전에 그 독일 전차를 주문을 했는데 레오파르트를 주문을 했는데 5년 동안에 한 대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거기는 이제 워낙에 대탕트 시대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탕트 시대가 되니까 유럽 전체가 국방비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수산업을 위축이 된 상태에서 군수산업을 전부 누구한테, 그러니까 국방력을 누구한테 떠맡겼냐면 미국한테 떠맡겼었던 거거든요. 유럽은 실제로. 우리는 떠맡기기에는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위에서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무기를 계속 만들어 왔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국지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방산을 내가 방산 얘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방산을 얘기를 하면은 전쟁 나서 사람 죽는 판국에 돈 벌려고 뭐 그런 얘기 한다. 그게 아니고요. 방산은 전쟁을 났을 때를 대비하는 것보단 전쟁이 나지 않게 억제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고 평화를 지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 무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화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이게 되게 역설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대대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으면 러시아가 저렇게 덤빌 수 있었을까요? 우크라이나 저 모양 된 거는 사실 미국하고 서방에서 니네들 핵무기 다 러시아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너 책임져 줄게라고 약속했던 것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 얻어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국방력은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위산업은 그런 맥락에서 보신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다.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한반도에서 발생이 된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같으면은 먼저 때리는 거는 그 군대도 때리겠지만은 방산 업체를 먼저 때리겠죠. 그러니까 자꾸 한반도 국지전 어쩌고 하는데 왜 방산주 테마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회사들 있잖아요. 난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 이번 저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반도체 섹터 물론 뭐 거기에 HBM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CXL이니 뭐니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의 어떤 반등의 트리거는 감산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많아서 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아니라 감산을 통해 가지고 판가를 올렸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되려고 그러면 수요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감산 효과로 해서 3분기 때는 아마 수요가 공급보다 5에서 7% 정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고정 가격은 최근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삼성전자는 적자가 났죠. 근데 적자가 나는데 아마 D램은 흑자일 거고 이제 낸드가 적자가 났을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 적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다시 감산을 줄이는 쪽으로 원복하는 쪽으로 이제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원복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계속 얘기 나왔었던 게 뭐냐면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재고 축적을 하기 시작했다. 화웨이가 많이 팔리니까 너도 나도. 근데 지금 올해 나왔던 트렌드포스에서 나왔나요? 그게 고밍치가 그랬나? 저기 재고 축적 끝났다. 스마트폰 중국. 그 다음에 노트북 요즘 이제 AI 붙여가지고 온디바이스 AI 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과연 온디바이스 AI로 해서 스마트폰이 됐든 노트북이 됐든 이런 쪽에서 얼마만큼 시장을 만들어주느냐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HBM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나라는 되게 핫했는데 사실 HBM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안 커요. 생각보다 안 크기 때문에 이게 HBM이 23년 기준으로 20억 달러 시장 마켓 사이즈가 20억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조 6천억? 그 정도 볼륨 가지고 삼성전자가 2조 6천억 흑자 난다고 해도 주가 안 움직여요. 그 다음에 저기 하이닉스 2조 6천억 그거는 워낙에 하이닉스가 유동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진 데다가 HBM에서 기술적으로 어쨌든 먼저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앞서 있고 시장을 장악했다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지만 이제는 좀 이 양사 모두 그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숫자로 좀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해서 반도체 섹터가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오늘은 이제 좀 얘기가 다르지만은 환율이 1330원에서 1280원까지인가 아마 굉장히 급하게 원화가 강세가 나왔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쳐다보고 수출 데이터 보니까 반도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 삼성전자 괜찮아지겠네. 뭐 이러면서 반도체 쪽에서 바닥 찍고 돌아서는 분위기니까 한국 주식 사야겠네 하면은 삼성전자 사들어오는 거잖아요. 또 하이닉스를 사들어오는 거고. 이제 그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상속세 문제로 또 물량이 좀 나온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조금 누른 것 같고 반도체 쪽을. 근데 이제 반도체는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숫자로 좀 증명을 해줘야 된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아마 1분기까지는 숫자가 잘 안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쇼크 나온 거를 보면 아직 뭐 디테일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
말로는 그동안 3나노, 4나노 수율이 어떻게 됐네 하면서 막 뭐 마치 이제 당장 TSMC하고 한판 붙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 또 한 가지는 낸드 쪽이 여전히 안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숫자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마냥 부정적인 얘기만 할 필요는 없는 게요. 요번에 그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죠. 뉴 디바이스가 출현해서 그게 시장을 한번 뒤집어주면,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반도체 수요,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XR 기기다. 그러면서 비전 프로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비전 프로가 몇 대나 팔린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와서 보니까 또 비전 프로 수혜주, 뭐 비전 프로 완판되네, 뭐 이런 이제 전망들 나오고 하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요. 애플이 이것 때문에 한 10년, 15년 이상을 준비해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또 다른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제 애플이 그거를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는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XR 기기 삼성도 준비해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중국 업체들도 다 준비돼 있어요. 심지어 지금 빈살만도 XR 기기 관심 있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애플이 그동안 제일 잘했었던 게 뭐냐면, 애플이 제품을 만들면은 그게 생태계 구성을 해가지고 시장을 갖다 굉장히 키우는 역할을 해줬거든요. 왜냐면 애플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키워놨는데 그게 다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하고 스마트폰하고 다 연동이 되잖아요. 그럼 안드로이드 폰에선 그게 없다 그러면은 하고 싶은 사람은 넘어가야 되잖아요, 또.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시장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기술적인 집적도가 커지면 사람들이 이제 더 환호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콘텐츠들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시장이 거기서 산업이 확 일어나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비전 프로에 대한 시장 반응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온 디바이스 AI가 장착이 된 삼성 갤럭시북이라든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장 반응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게 당장의 숫자는 아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핫하되면 하나의 포텐셜로 바닥을 확인해주면서 조금 저점을 높여가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4분기 잘하면 이분한 숫자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3분기에 디램은 흑자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 나오는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보니 하이닉스도 적자일 것 같아. 이제 이렇게들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실적이 아주 쇼킹하지만 않으면 뭐 하이닉스가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 HBM 쪽에 이제 많이 포커싱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실적보단 모멘텀 투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AI와 관련되어 있는 칩이 엔비디아에서 그 H100, H20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박이 나니까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HBM도 좋아질 거고 시장 커질 거고, 이런 부분에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하이닉스가 다 가져가는 구조 아니냐, 그럼 더 대박 아니냐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가면 갈수록 HBM은 혼자 독식하기 쉽지 않을 거리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 역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려면 HBM 시장이 엄청 커져 버리든지, 아니면 이쪽은 메모리 쪽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쪽의 단가가 수요가 살아나면서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러려면 똑같이 앞에 삼성처럼 XR 기기가 잘 돼가지고 어떤 시장 분위기의 반전 내지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온 디바이스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 살아나든지. 지금 당장 그거 말고 스마트폰이 시장이 갑자기 뭐 20% 30% 성장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계기가, 전환점이 뭐가 있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HBM 관련해 가지고 가트너에서 아무래도 하이닉스 관련된 거니까 23년도 시장을 20억 달러였고 26년 7년을 50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300억 잡으면 한 6조 5천억? 7조? 그죠? 7조 잡고 영업이익률 30% 잡으면은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게 뭐 한 2조? 3조? 네. 그거 나눠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 여러 개. 네, 아니 일단 세 개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거의 혼자 독식하다시피 한다 하더라도 마이크로는 뭐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도 거기도 이제 나서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들은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한진만 삼성전자 미주총괄 부사장이
그 HBM 관련해 가지고 작년보다 2.5배 이상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삼성도 바보가 아닌데 그 팔리지도 않을 거 설비 투자부터 해놓고 나서 물건 찍어내놓고 사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고려해 가지고 HBM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지 마라. 오히려 하이닉스가 여기서 레벨업이 되려면 광로종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년 내 시총 200조 목표다. 그 CES 2024에서 얘기하신 거 말씀한 내용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낸드가 이제 최악은 지나갔었고 이제 고정 단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역시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반도체가 만약에 이제 그 변수는 있어요. 그게 뭐가 변수가 있냐면 그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데 감사는 줄이려고 하거든요. 지금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어떤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회복이 돼주고 이러면서 같이 회복이 돼주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감산을 정상화시키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좀 쉽지 않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경기가 작년보다 지금 미국도 뭐 오늘 어저께인가 보니까 어디에서 2.1%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보통 미국 경제 성장률을 1%대 초반 정도를 본단 말이에요. 24년은. 우리나라도 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아주 핫하진 않을 것 같고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려면 사실은 중국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메모리칩 전체 수요의 한 50% 정도가 중국에서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이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떤 살아나는 요인이 있는지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무상으로 뭐 스마트폰을 나눠주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런 게 보이는지 이런 거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크지 않으면 추가 상승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뭐 저기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주로 자주 틀리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은 많은데 삼성전자는 저는 뭐 7만 원 정도면은 얼추 저점 아니냐 싶고요. 지금 가격선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한 7만 3천 원, 2천 원대 있죠. 뭐 여기서 뭐 추가로 빠진다 한들 굳이 거기서 뭐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팔아서 뭐 하겠냐 싶은 생각 저는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대신에 비중을 실을 때는 바닥에다 해서 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를 좀 보시라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잖아요. 네. 뭐 저기 XR 기기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쪽 상황. 이번에 엑시노스 2400이 아마 갤럭시 그 일부 모델에 탑재가 되는데 그 성능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율로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캐파를 키워주면 중요한 레퍼런스가 되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또 뭐 다른 수율 문제가 됐든 어떤 예전에 나왔던 것처럼 뭐 발열 문제가 됐든 뭐 이러면서 버벅거린다든지 이래버리면 삼성전자 별 재미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슈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렇게 뭐 이제 수요가 늘지 않아서 주식이 좋지가 않은데 최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급등했단 말이죠. 이쪽은 왜 잘 나가는 겁니까? 일단 엔비디아는 뭐 작년에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였었잖아요. 네. 이번에 저희 컨퍼런스 콜을 했던 내용을 보면 23년 매출 대비 24년도는 매출이 2배 될 거다. 그러니까 독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잘 팔리는 건 사실이니까. 심지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중국으로 물건 파는 거 지금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이든 빠져나가려고 팔아먹으려고 장사꾼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그다음 미국에서 이런 거 못되게 작동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두 개 니즈를 파악을 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낸대잖아요. 그 중국 쪽으로 해서 신제품 공급 논의가 이번에 나왔어요. CES에서.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한참 줬다가 갑자기 부러졌던 게 중국으로 물건 팔지 마라는 것 때문에 빠졌었던 거거든요. 쟤들은 또 빠져나가려고 하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AI 얘기하니까 맨날 데이터 센터니 또는 무슨 뭐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저 IT 쪽으로. 이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자율주행과 맞물려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중국의 샤오미하고 리오토 뭐 이런 회사들 4개 전기차 브랜드 회사들이 엔비디아 드라이브 기술을 사용해서 자율주행 쪽 개발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자율주행이 의미가 있는 게 그쪽 시장이 열리면 이것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엔비디아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이제 작년에는 IT 쪽이었다 그러면 이후는 자동차 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시장을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이라고 그러면은 엔비디아 쪽에서 바이오를 합니다. 바이오가 네. 엔비디아가 근데 요즘 이제 AI 바이오, AI 의료 뭐 이런 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바이오 네모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12개 이상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했다. 이렇게 이제 1월 11일 날 밝혔는데 이게 이제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이제 매칭 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이런 어떤 그 증상 내지는 이런 어떤 세균 이런 것들에는 이런 물질이 괜찮다 이런 것들을 매칭 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클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되게 클 수가 있다라는 게 그 약을 AI가 직접 디자인을 해줘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약 개발을 할 때 보면은 초기 전임상 단계일 때 어떤 세균이 됐든 바이러스가 됐든 간에 이거를 갖다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관련돼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 다시 슈퍼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붙여줘 버리고 그게 전임상을 빨리 해버리게 되면은 처음에 물질 찾는 기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갖다 시간을 단축시켜 버리게 되면은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도 되게 높아지게 되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의료 AI 뭐 요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이쪽 시장에도 얘네들이 지금 들어갔고요. 얘네가 지금 암젠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빅테크들하고도 같이 이쪽 사업을 지금 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흘러가는 분위기 자체가 슈퍼사이클로 가는 그림은 아니다. 슈퍼사이클이 되려고 하면 일단 그러니까 공급보단 수요가 자발적인 수요가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뉴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올 때마다 한 단계씩 그 메모리 칩의 어떤 수요가 커졌던 것처럼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그때가 뭐 수요가 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너무 공급이 많으니까 공급을 줄여버린 거잖아요. 생산을 줄여버린 거잖아요. 생산을 줄여가지고 억지로 단가를 올린 거거든요, 지금. 그럼 이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눈치를 보겠죠, 서로. 내가 먼저 슬쩍 10개 찍어내던 거 한 10개 더 찍어볼까? 안 그럴까요, 이게?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합심해서 하게 되면 이건 담합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게 수요 촉발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공급을 줄여가지고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빅사이클의 어떤 그림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되려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기존의 어떤 데이터 센터든 이쪽의 수요처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뉴 디바이스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올해 봐야 되는 게 XR 기기. 근데 그거 500만 원짜리 찍어내봤자 몇 사람이나 사겠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응이 중요하다. 그 반응이라는 게 애플 매니아들은 당연히 사겠지만 이게 그 기술적인 어떤 완성도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판단이 돼버리면 너도 나도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비전 프로 고가향 말고도 지금 중저가 보급형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안드로이드 쪽 삼성도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보겠다 반응을. 괜찮네 하면은 패스트 팔로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붙으면 그 제일 잘했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시장을 지켜야 되니까 이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시장을 확 키워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이르지 않느냐. 네. 일단 지금 뭐 업황 관련해 가지고는 어저께 LNF 실적 나와서 쇼크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LG엔솔 실적 나온 것도 시장 가이던스보다는 훨씬 못하게 나왔으니까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리고 작년 3분기 컨퍼런스 콜 끝나고 나서 제가 여기 나왔을 때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게
자동차 업체 뭐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 그다음에 뭐 LG엔솔, SK온 다 공이 얘기했던 게 4분기, 1분기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다는 얘기를. 그러면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비중을 좀 연말에 주가 좀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좀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중 줄이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현금을 좀 갖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진짜로 물을 타고 싶다 그러면 안 좋을 때 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1분기까지 안 좋다는데 뭐 먼저 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인하면서 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안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년에 UAW 파업이 있었죠. 연말에 파업을 했는데 자동차를 만들어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발표가 났던 11월 소비자 신용인가? 그 지표를 보면요, 역대급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리볼빙 있죠? 리볼빙이에요. 그러니까 리볼빙을 했다는 얘기는 사고는 싶은데 돈이 그만큼 만만치 않으니까 리볼빙을 해가지고 그래도 소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소비 쪽이 어쨌든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안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4분기, 1분기 지나가는 거 보시면서 컨퍼런스 콜을 계속 주시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실적 발표가 LG엔솔이 이제 했고 1월 말일 날인가 아마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을 거예요. 컨퍼런스 콜 유심히 들어보시면 자기네 이제 매출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LNF 어저께 쇼크 나오고 나서 뭐 장문의 글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제 거기도 컨퍼런스 콜 하면서 변명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얘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현대차도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은 거기 컨퍼런스 콜 나올 거고, 그런 걸 종합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1분기까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2분기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최근 들어오는 것들 보면은 뭐 1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제도가 좀 바뀐 게 몇 가지 있잖아요. IRA 법도 기본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차를 살 때 그 모두 기준에 적합한 차를 사면은 $7,500를 갖다 나중에 환급을 해줬는데, 그게 사고 나서 나중에 서류 뭐 여러 가지 보완해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거였는데, 지금은 기준에 맞는 차를 내가 구매한다 그러면 사는 시점에서 $7,500를 공제를 해줘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올해 계속해가지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폭스바겐도 그렇고 저가차, 중저가 전기차 개발 얘기 계속 하잖아요. 판매가 늘어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배터리 금융이라고 그래가지고 배터리 리스 제도, 이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냐면 차를 살 때 배터리는 그냥 렌탈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는 거. 그러면 이게 차값의 한 3분의 1을 세이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 진작을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작년에 연말에는 특히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도 차를 사실 때 연말에 23년형을 사시겠어요? 아니 24년 돼가지고 24년형을 사시겠어요? 중고차 값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게 불과 한 달 상관인데 중고차 값에 영향을 주거든요. 당연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허츠인가 거기서 전기차를 좀 대량으로 매각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전기차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기는 했지만, 저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오늘 당장에 이제 아이오와 주 경선이 있었잖아요. 공화당. 체감온도 40도, 영하 40도죠. 영하 40도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영하 23도까지 경험을 해봤는데 강원도 철원에서 정말 추워요. 정말 춥고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인데 군화를 꺾어놨더니 꺾어놨던 군화가 안 펴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상기후잖아요. 결국 탄소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심지어 호주 같은 데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전부 지금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는 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전기차는 좋아진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흐름은 지금 노이즈 이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도표에 지금 S&E 리서치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23년도에 552기가와트가 2035년 되면 약 10배로 늘어나는 걸로 나오죠.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추이가. 전기차 시장 전망도 지금 보시면 24년도에 1800만 대 팔릴 걸로 예상하고 있고 YOY로 30%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옆에 자잘하게 써 있는 것들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신차 출시와 관련되어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시장 역시도 보급 속도가 작년 하반기 연말에 좀
슬로우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기차 침투율이 지금 미국이 1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50%까지 올라가는데 2030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면 앞으로 한 6년 내에 지금만큼의 물량이 4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거죠. 뭐 국가별로 말씀을 드려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플랜이 빠르면 25년부터 친환경 차량으로 100% 전환하는 목표를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거기 보시면 뭐 노르웨이 같은데 이제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은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게 2035년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2035년도에 이제 100% 전기차 전환을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트럼프가 혹시라도 어쩌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미국만 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전기차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이런 이상기후가 심해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쉽겠느냐. 또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만 놓고 얘기하더라도 그 공화당 쪽 지역구를 얘기를 하면 지금 켄터키하고 테네시, 인디아나 쪽에 다 우리나라 배터리 셀 공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초경합주가 이제 조지아, 애리조나, 오하이오 이쪽 역시도 다 배터리 셀 업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게 말 그대로 또는 공화당의 어떤 주장대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놓고 얘기했을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공화당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딴지 수준에 의해서 성장률은 좀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 뭐 그 정도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많이 성장할 것이고 2030년까지는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한 차례 큰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큰 조정을 받는 거고 큰 조정을 받는 이유가 그 전에 7월 27일 날 쇼스퀴즈가 터지면서 또 이상 급등을 했었던 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얼리 어답터들이 사고 난 다음에 가격 저항에 좀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무래도 지금도 여전히 충전하거나 이런 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소비의 어떤 둔화 가능성이라든지 경기 둔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걸 미리 예단하시는 것보다 그냥 업체들, 주요 업체들, 자동차 업체, 배터리 셀 업체, 양극재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을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실 전 3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을 보고 연말 전에 주가 11월, 12월 올라갈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주가 좀 많이 올라가면은 비중 큰 사람들은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에 이달 말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니까요. 그걸 좀 주목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서 내가 투자를 1분기 어느 시점에서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급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선은 저는 1분기는 어쨌든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40만 원에 사는 거나 41만 원에 사는 거나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가가 오를 수만 있다면 주가 빠진다면 그거 둘 다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저는 뭐 엔솔에서 뭐 컨퍼런스 콜을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엔솔이 또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발표할 때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도 해야 될 거고 엔솔도 해야 될 거고 SK온, SDI 또 뭐 에코프로, BM, LNF도 또 어저께 어쨌든 얻어맞고 나서 또 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리튬 가격이잖아요. 리튬 가격이 회복이 안 되는데 급하게 올라설 가능성은 많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주가가 혹시라도 막 10% 올라간다 해서 흥분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천천히 숙고하시면서 사셔도 늦지 않다.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라고 하니까 2분기가 더 안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않는다면 얼추 1분기 안 좋은 타이밍에서는 조금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얼추 봤을 때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종목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제 LNF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오히려 오늘 아침에 약세 딱 나오니까 그 연기금이랑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패시브 자금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래소 이전 이슈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때 사지 마시라는 거. 두 번째는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종합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는 거.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예를 들어서 제 포트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2차전지 100을 안 사요. 2차전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정 부분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가격보다 싸게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비싸게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싸게 산 사람들이 그걸로 더 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바이오를 사는 게 맞는 건지 우주항공 쪽을 사는 게 맞는 건지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상황 판단해서 맞기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특정 섹터 올인 뭐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업 자체 성장은 의심은 안 해요. 산업 성장은 어쨌든 뭐 지금 지구라고 하는 어떤 환경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게 성장 그 섹터라고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우상향하는 패턴이 아니고 그다음에 급하게 올랐었던 반작용이 있는 데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전지라고 해서 또 다 같은 2차 전지 섹터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캐파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이슈에 의해서 메이킹된 2차 전지 또는 무늬만 2차 전지일 수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일단 어느 정도 규모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면 뭐 너무 성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만약에 다 물려 계신다 그러면 갖고 견디셔라. 그리고 분명히 그 손실폭이 크시다 그러면은 작년 연말에 못 팔고 또 넘어오셨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더 올라가면 좋기는 한데 언젠간 가겠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전체 흐름을 조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지난 얘기죠. 이미 다 주가들이 빠져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섣불리 파시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돌아선대 해가지고 돈 더 끌어가지고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안정이 돼가지고 2차전지 쪽 섹터가 완연히 돌아서는 거 보일 때 그래도 자기가 산 값보다는 쌀 테니까 그 시점에서 물을 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올랐다가 도로 빠졌죠. 그러니까 저희 기아차가 10만 원 넘어섰다가 지금 9만 원인가 8만 원대인가 지금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가 20만 원 넘어섰다가 지금 18만 원대까지 도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빠지는 거는 지수 빠지니까 대형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원화 이슈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기 둔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세론성 항상 현대차는 실적은 좋은데 발표하면 세론 나온다는 이제 불만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데 이 현대차가 내연기관에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저는. 변화의 모습이 분명히 보여야 되고요. 그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의 전환 또는 현대차 그룹 전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UAM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로봇 뭐 이런 쪽이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연계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워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다 조금 출시 일정이나 이런 걸 연기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현대차에서는 예정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기차 쪽의 어떤 전환 내지는 시장에 대해서 좀 진심이다라는 거는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시장의 니즈에 맞게 백업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뭔가 그동안 계속 신산업으로 우리 이런 거 할 거야라고 했던 거를 이번엔 CES에서 이제 UAM도 좀 보여주고 했다는데 그런 것들이 좀 구체화 시켜가지고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주가는 자연스럽게 반응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아마 세계에서 제일 잘 파는 데가 토요타일 거고요.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그 정도 되는 게 현대차일 것 같은데 그 영향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잘 팔렸고
그래서 이익도 작년에 역대급 이익이 나온 거고요. 뭐 올해도 뭐 그쪽이 영향을 주면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현대차는 어떤 그런 쪽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성장하는 그림, 신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확연히 좀 그림을 그려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저는 뭐 별로 빠질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또 현대차가 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한 벌금, 뭐 리콜 뭐 이런 게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땐 되게 싸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작년에 그 CEO가 이제 코퍼레트 데이인가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 가지고 있는 주식 소각, 그다음에 배당 늘리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모습 보여주면은 시장에서 조금씩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경제방송이나 다른 매체에서 계속 얘기 작년부터 해왔었던 건데요. 올해는 바이오가 좀 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가 피크아웃을 찍었고 그러면 금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피해가 큰 데는 바이오입니다. 왜냐면은 물건을 파는 게 없잖아요. 돈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금리가 낮을 때는 이제 가능성을 보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데 금리가 높으면은 돈 장사하지 뭐 하려고 저런 데다 돈을 넣어주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텍들이 자금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피크아웃을 찍게 되는 순간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가 5% 초반에서 3.9 지금 3.9대 됐죠. 급락해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를 인하 당장 안 하더라도 시중금리는 벌써 반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에 민감한 섹터인데 금리 피크아웃이 나왔다는 얘기는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해서 서서히 고개를 돌릴 시선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상 부족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 있었는데 그걸 이제 M&A라든지 아니면 이제 라이센스인, 라이센스 아웃은 파는 입장에서 이제 아웃인 거고 이 빅파마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인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JP 모건 컨퍼런스 콜에서 거의 매일 한 건 정도씩 10억 불 이상의 라이센스 인이나 M&A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어저께도 보니까 뭐 중국 쪽에 어디였더라? 43억 달러 뭐 얘기가 또 계약한 게 나왔는데 계속 나와요, 지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갑자기 한미약품을 OCI 어저께 나왔던 게 레고캠바이오를 오리온홀딩스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이오 쪽을 계속 보고 있었던데 금리 피크아웃이 됐으니까 조금 숨 터질 때쯤 되면은 이제 이게 목이 졸려가지고 깔딱깔딱거리다가 숨 쉬고 있을 때 내가 살 테니까 이리 가지고 와 하면은 레오케미나 이런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텍들이 보면 돈이 말라가지고 이제 헉헉거리다가 그전에는 10억 달러에도 안 팔아. 라이센스 아웃 안 할래. 더 줘. 이렇게 했던 애들이 돈이 말라버리면은 반만 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빅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2020년 이후에 시세 난 적이 없어요. 작년 하반기에 좀 좋았었죠. 보통 바이오텍이 한 3년 이상 침체기를 겪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바이오가 작년부터 핫했던 게 있죠. 비만. 그거 유명하더라고요. 네, 비만. 그 다음에 작년 말부터 크게 커졌던 게 ADC, 표적항암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미사일에다가 꼬리 링커라는 걸 달아가지고 거기에 약물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이걸 갖다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 특정 암을 발현하는 쪽에다가 그것만 딱 표적하게 만들어서 그쪽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꽂혀가지고 약물로 치료해버리는 표적항암제가 그거거든요. 일반 항암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항암제를 집어넣어버리니까 멀쩡한 세포들까지 죽어버리게 되고 막 사람들이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쪽이 지금 굉장히 핫하게 지금 M&A나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라이센스 아웃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 말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얀센으로 17억 달러 레고캠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작년에 하나가 승인이 났거든요. 레카네맙이라고 해서 바이오젠에서 이제 승인이 났는데 바이오젠에서 개발한 게 원래는 작년 연말에 도나메맙이 승인이 날 거라고 봤는데 그게 올 상반기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러니까 뇌질환과 관련돼 있는 쪽, 요쪽들도 굉장히 시선을 좀 이제 가고 있는 드디어 치료제가 나온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출현을 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라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그동안 바이오 하면은 포장 요만한 걸 포장 이만큼 해가지고 그죠? 이만큼 해가지고 승인 난다. 이거 나기만 하면 대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기만 하면 이러면서 이제 하면은 그래 나기만 하면 하고 쫓아갔다가 아닌가 봐 하면 이제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포장했었던 것들 가운데서 지금 임상 3상을 넘어서 가지고 실제로 그 결과 발표를 한 데가 유한양행에서 이제 렉나자 관련돼 있는 거 레이저 티닙을 존슨앤존슨하고 해가지고 병용 투여한 거 결과가 지난번에 작년에 에스모에서 발표가 났고 그거 아마 이제 신약 승인 신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 빠르면 25년 초부터는 승인 나고 판매가 되면 돈이 들어온 실제로요. 그다음에 이제 한올제약에서도 지금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한 거를 갖다가 이노반트에서 계속 지금 임상 진행하고 있고 또 중국으로 라이센스 아웃 한 거는 아마 그것도 제품 품목 승인 아마 올해 들어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기술만 만들어가지고 기술만 가지고 또는 예를 들어서 임상 초기 단계에서 되면은 대박 납니다. 이런 식이었었다면은 구체화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쩌면 올해부터일 수 있다. 뭐 지금 말씀드렸던 거 말고도 셀트리온도 그동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위주로 갔었는데 이번에 저기 SC 제형으로 해가지고 유플라이만가 그게 미국에서 신약으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SC 제형이 뭐냐면 보통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맥에다가 주사를 놓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피하 주사, 엉덩이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을 수 있으니까 오래 맞지 않고 또 그 병원을 안 가고 자기가 직접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의성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또 그리고 뭐 서정진 회장이 어저께 셀트리온 홀딩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상장한 돈 가지고 들어와서 100조를 가지고 바이오 펀드 조성해서 국내 바이오를 살리겠다. 뭐 키우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씩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가시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바이오 섹터가 이전처럼 그냥 꿈만 잔뜩 그려놓고 그림만 보여줘 놓고 따라오세요 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올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투자를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첫 번째 뭘 할 거냐보다는 일단은 자세가 달라야 돼요. 이거 한번 사봐. 그 말에 들어가서 사셔가지고 당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한번 사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알고 얘기하는 거냐? 자기도 듣고 하는 얘기거든요. 남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을 한 걸 가지고 나는 듣고 하니까 몇 번 쿠션 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안 나와요. 매출이 안 찍혀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능성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투자할 때 걸러내는 기준을 몇 가지를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 2년 이상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게 툭하면 증자하잖아요. 네. 증자하면 다행이에요. 툭하면 시비를 발행을 해요. 아니면 그것도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그 증자를 해대면은 몸집만 커지는 거잖아요. 덩치만 커지게 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이 이게 사업성이 좀 커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 희귀 의약품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의미는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희귀 의약품을 공부를 하면 그 시장이 얼마가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그 시장에서 이게 가능성이 얼마가 되는지를 내가 따로따로 알려면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할 때는 그거보다는 그냥 흔한 질병, 큰 거. 암 치매물.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데 많잖아요. 그러면 뒤져보면 그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지금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알 수 있고 얘네들이 개발하는 기술이 뭐 정말 올드 패션인지 아니면 요즘 뭐 개발하는 뭐 새로운 뉴 패션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니까 사업성이 큰 걸 보시라.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바이오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국제과제 수행 이력이나 라이센스 아웃 같은 거 과거 이력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 그 다음에 오너 경영진들의 이력도 체크하시는데 이게 보면 대학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믿음이 강하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을 하면은 왠지 뭐
많이 당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실제 오너와 경영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쪽에서 업을 해왔고 이런 것들은 이제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할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 방송에 나오시거나 IR을 하실 때 가만히 들어보시면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신약 개발에 진심인 건지 아니면 마케팅에 집중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사 분위기 파악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회사 공부하시고 주담하고 통화를 반드시 해보시라. 그리고 단일 아이템으로 올인한 회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가 좀 돼 있는 회사. 하나만 주구장창 파가지고 개발한다고 했는데 실패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거창하게 포장해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그런 회사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 자신이 없으시면 바이오 개별로 가지 마시고 ETF를 하시라. 올해는 바이오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단 1분기 조정 구간에 보시라. 이제 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바이오 섹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포트폴리오 전략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좋다고 해서 또 바이오 올인은 2차 전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2차 전지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2차 전지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2차 전지 매출이 있고 성장성 있는 쪽이잖아요. 네. 구체화된 매출이 나오는 섹터잖아요. 어찌됐든. 그 다음에 장기 성장성을 의심은 안 해요. 실적이 지금 안 좋은 것 뿐이지. 그런데 바이오는 매출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한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올인하시는 거는 도박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포트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사화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서정진 회장께서 지금 뭐 당장 뭐 하시겠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빠르면 올 연말 내년 초쯤에 이제 하실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보시면서 서정진 회장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승부사 맞다.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국내 상장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국내 상장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이 노이즈가 생길 수 있거든요. 중복 상장 이슈가 나오죠. 셀트리온이 있는데 셀트리온 홀딩스가 그러면 셀트리온 말고 엄청 큰 회사를 또 몇 개 갖고 있냐는 거죠.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정도 있을 거고, 뭐 그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인가 있을 거고, 큰 게 없어요. 네.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이거 두 개 같이 상장을 시켜놓고 되면 이게 모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스닥을 가시겠다고 딱 선언한 것 자체도 시장에서 사실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 가장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고, 나스닥 가게 되게 되면 중복 상장 이슈는 없는 거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정진 회장이 지분이 87.19%거든요. 특수관계인이 98.57%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승계 관련된 것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 때문에 어차피 상장도 고려를 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용은 사실 너무 지금 일러요. 사실 뭐 한 것도 아닌데 발표하신 내용을 근거로 보면은 뭐 지주사 상장을 통해서 100조 원 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본인 지분은 60%로 낮출 거다. 대신에 여기서 뭐 시밀러 포트폴리오를 22개로 2030년까지 구축을 하고 AI 신약 개발도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도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하셨는데 그대로 되면은 좋죠. 그건 뭐 될지 여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국내 그러면 셀트리온의 수혜냐?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일단 나쁜 얘기는 아니죠.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직접 수혜는 또 아니에요, 사실은. 셀트리온이 아무래도 가장 큰 회사니까 스타트업 투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키워내더라도 결국은 셀트리온의 플러스 알파를 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에서 하는데 주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데 굳이 또 바이오시밀러를 셀트리온 말고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서포팅을 통해 가지고 협업 내지는 뭐 이런 승수작용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필요한 거를 갖다가 어쨌든 갖고 있던 현금을 쓰다 보면
돈을 찍어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죠. 보통 임상 개발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 4월 1일까지 뭘 끝내놓고 그 다음에 계획은 있겠지만 그게 그것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게 생각보다 되게 늘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금 조달 이슈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상장되는 회사들도 흑자나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기술 가지고 상장하는 거니까. 그럼 상장해놓고 얼마 안 돼서 또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왕이면 투자를 할 때 그 자금 조달 이슈 노이즈 이런 거 나오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충분한 양. 저는 사실 원래는 저걸 3년 정도 보고 있었는데 아까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으로 할까 3년으로 할까 망설이다 그냥 2년으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년 정도 현금 흐름을 좀 가지고 있으면 3년 정도는 증자나 자금 조달 이슈 시비 발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노이즈가 없는 회사들이 편하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그 기간 안에 어쨌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최소한 임상 1상 정도는 끝이 날 거고 뭐 라이센스 아웃이 됐든 아니면 어떤 성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그거 보고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팔든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너무 오래된 회사들이 있어요. 상장한 지 막 굉장히 오래됐는데 하나도 성과가 안 나온 회사들 그런 거보다는 가능성 있는 쪽을 보시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텍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한 몇백억 정도 했던 회사거든요.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이 됐잖아요. 뭐 M사가 됐든 S사가 됐든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결과물이 빠르면 올해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5천억 5조? 와, 뭐 거의 50배, 45배.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뭐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했던 회사 기준으로 보면 레고캔 같은 경우도 뭐 초기에 옛날 차트 보시면은 주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 외에도 뭐 유한야행도 옛날 거 주가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쨌든 지금 성과물 구체화되면서 주가 꾸준히 우상향 해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약 개발과 직반돼 있는 회사들. 그런데 신약 개발을 할 거야 우리 연내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어? 아니면 우리가 하게 되면 가치가 몇십 조짜리야 막 이랬던 데들이 있거든요. 대주주 바뀐 데들이 많고요.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거의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옛날 고가 대비해 가지고 뭐 10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 뭐 이렇게 된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0분의 1까지는 아니고 한 50분의 1 정도 그런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오 섹터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움직일 때는 핫하니까 다들 또 달려들려고 그러죠. 일단 됐고 하면서 이제 무조건 고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바이오는 공부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2차 전지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까지 그 소리가 들릴 정도면 시장 한 바퀴 다 돈 얘기예요.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얘기해 주거나 뭐 정말 큰 뭐가 날 것처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혹하잖아요. 또 그럴 때 보면 주가들이 굉장히 또 막 올라가고 있을 때요.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요 밑에 있을 때 산 사람들은 뭐고 나는 여기서 사야 되는데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주식을 하시든 바이오를 떠나가지고 무슨 주식을 하든 간에 주식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나 그중에서 바이오는 공부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라. 좀 어려운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가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시장에서 계속 지켜보는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현금이 많은데도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왜 기분 나쁘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만 피해서 올라가 또 나는 이거 갖고 있는데 꼭 그 옆에 있는 것들만 올라갈 때가 있고 그러면 저거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요즘 패턴이 그래요. 그럼 쫓아가서 사면 물려요. 금방 올랐다 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자꾸 그런 시세에 현혹되시는 것보다는 좀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시면은 뭐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올해 연중으로는 1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단 이거는 전제는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스파크가 터진다는 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팬데믹이 됐든 금융 쇼크가 됐든 이런 게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이제 1분기가 저점일 것이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분기가 올 연중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